조선전기 기사를 세밀하게 보면 도첩제가 투트랙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승을 할 때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승과를 볼 때도 승과가 1차시가 아니라 1, 2, 3차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세기를 거치면서 애초에 막 1000명, 막 몇백 명, 500명, 700명 이렇게 뽑던 걸 60명을 확 줄었으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거예요. 그래서 승직을 받은 자들이 엘리트라고 치부되었던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역량이 있는 자들, 그리고 신분 필터도 거친 자들이라는 인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고려 말까지의 사료를 봐도 좋은 집안에서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들 가운데 두 가지 직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세속의 관료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출가를 시켜서 승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세속의 관료와 그다음에 출가자가 동시에 나와야 이거 좀 괜찮은 집 이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기록은 고려 말까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선 전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첩을 받은 자들은 아마 이제 승과를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승과를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승계를 받고 승직을 받고 그다음에 주지직을 역임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주지직이라는 거는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역시 임명직이에요. 국가에서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니까 선시가 이른바 우리가 승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승과라는 용어는 16세기에나 가서 나오는 거고, 원래는 뭐 선시, 선불장, 시선 뭐 이런 식의 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이 세속의 관료를 뽑는 거라면 선시는 이제 불교 교단 내의 승려 관리를 뽑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과거 시험하고 이제 완전 별개의 시험입니다. 선시를 볼 때 시험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거를 어디까지 이제 선시를 봐야 되느냐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이게 맨 처음에 승려가 되려고 할 때 도첩을 받는 거랑 그다음에 선시를 받는 거를 사람들이 막 헷갈려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이 시기에 왜 어떤 승직자나 내지는 승려들을 굉장히 엘리트 취급을 했는지 약간 이제 좀 그 느낌이 옵니다. 출가를 할 때 재행을 시험한다라고 경제육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국대전에 가면 그 과목이 되게 명확해져요. 심경, 금강경, 살달타 이 세 가지를 암송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암송하고 그다음에 양인이면서 경제력이 되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도첩을 받을 때 시험을 한번 보는 거잖아요. 금강경, 심경, 살달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첩을 받아야 기본적으로 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럼 이 도첩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선시에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 선시에 맨 처음에 초선에 응시를 할 때 몇 명을 뽑았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 과정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세종 넘어가는 그 시기에 초선에서 종파별 90명 이렇게 나옵니다. 종파별 90명이 나오고 최종 시험에서 초선의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경국대전의 최종 3분의 1이라는 개념은 그 90명의 3분의 1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90명에서 100명 정도를 3분의 1을 뽑는데 그래서 이제 도승을 한 다음에 도승할 때 시험을 한번 보고 초선을 볼 때 불교계 내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거르고 얘들 가운데 최종자를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국대전 단계쯤 가면 양종 합 60명 정도가 성립이 돼요. 조선 초기에 뭐 종파 통폐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뭐 11종에서 7종이 됐다가 양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뭐 11종 내지 12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11종이라고 봤을 때 뭐 6, 70명 뽑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초선에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최종 시험에서 뽑았다고 하면은 이게 마지막에 승직을 받는 사람이 몇백 명 범주가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많이 줬으면 그게 다 실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정체 영상처럼 잔뜩 받은 다음에 주지에 이제 임명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아마 이제 명예로서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가면 나중에 세종이 종파통폐합을 하면서 선교 양종으로 정하잖아요. 너는 선으로 취급하고 너는 교로 취급하겠어,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선시를 볼 때도 얘네들을 선종으로 묶고 얘네들을 교종으로 묶어서 합해서 이렇게 인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후반에 완성이 되는데 거기 승과의 최종 인원이 선교 각 3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종 30인, 교종 30인, 학 60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줄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제 줄은 게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조선시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봐,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해가지고 몇백 명씩 뽑던 승관들을 30명씩밖에 안 뽑아서 60명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종파 통폐합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숫자는 맞는데 이걸 과거 시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승려 관료가 많이 필요할까 아니면 세속의 관료가 많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인구적으로 봤을 땐 세속의 관료가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효용이. 근데 세속도 최종 합격자가 문무 30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양종 30명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숫자를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불교계 내에서 봤을 때 종파가 난립했던 때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진 건 맞지만 이 숫자가 그냥 마냥 적고 이게 억불이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승과를 보고 합격을 하고 이제 승계와 승직을 동시에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국가가 뽑은 승려 관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승려 관리이기 때문에 세속의 일은 터치할 수 없지만 이제 불교계 교단 내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행정 실무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직임이 주지직입니다. 주지직은 성격상 고려시대 이래 관료와 비슷한 직이에요. 왜냐하면 왕명을 받고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국대전에도 보면 주지직은 30개월 만에 교체를 하고, 교체할 때 이 사람이 담당했던 절에 재산들을 전부 다 목록을 봐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없어진 거 있으면 물어내게 해라, 이런 게 법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위들은 국가 관료직과 유사한, 국가에서 교단을 관리하기 위해 선발한 국가 관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승직을 받은 자가 일종의 이제 관료 같은 성격을 띠기는 하는데, 이게 세속의 관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아주 이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이제 초기 실록 자료를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사 이상은 뭐 전에 정한 수에 의해서 뭐 노비를 15구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보면 이제 세속 관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비나 전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승직자 개개인에게 나가는 그 양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국가에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태종 때 사찰을 242개사로 줄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사찰을 깨부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관리하는 사찰,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찰을 242개사로 줄였다가 나중에 이제 세종대 36개사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종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후대의 사관들이 태종이 업적으로 이제 제일 잘했다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42개사로 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2개사로 줄였을 때 예전에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태종이 242개사로 줄이기 전에는 거의 한 2424, 넉넉하게 2500사 정도의 운영 비용을 국가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은 고려시대 후반이나 아니면 조선 전기 초기 같은 경우에는 큰 절들은 거기 사중들,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경작하고 뭐 불사하고 이런 것들의 비용을 국가에서 다 준다고 했을 때 2,500개의 절에다가 그 비용을 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분의 1로 줄고 나중에 그게 36개사, 이제 한 40개 내외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건데, 국가에서 사찰로 그렇게 비용이 내려가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승려 개개인한테는 적게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36개사 이제 세종대 넘어가서 40개 내로 조정이 될 때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전에는 사찰 수가 많은 대신에 나중에 이제 40개 정도 사찰을 확 줄였을 때는 대표적인 사찰들, 커다란 사찰들만 남겨놓는 대신에 그 사찰들의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전체 국가에서 내려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줄이되 대신에 줘야 될 사찰들한테는 크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사찰들로 만약에 주지로 파견된다.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절에서 승려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노비나 이제 재산 전결들 같은 걸 보면 이게 절로 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시주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시주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재정 조선 초에 지금 새로 들어온 관료들한테 나눠줄 땅도 없어가지고 지금 막 무기들 전부 다 불태우고 이러는 판에 사찰들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굉장히 줄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승관들이 받는 이런 금액은 사실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승직자들은 뭐 완전 귀족층이고 지배층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6전에 아예 법조항으로 올라가 있어요. 승직자가 환속하는 경우 그 사람의 승직에 준해서 관직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입 사례를 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입 사례라는 게 이제 관직에 나아가는 첫 번째 시험이니까 과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승직을 지냈던 사람은 이미 승과도 보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환속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관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과거를 안 봐도 승직에 지냈던 그 품계에 준해서 관직을 준다는 거죠. 그게 법전에 수록되어 있어요. 조선전기 기사를 세밀하게 보면 도첩제가 투 트랙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식 트랙, 필터도 많고 받기도 힘들고 돈도 드는 경국대전 혹은 그 이전에 이제 경제6전, 예전, 도승조에 올라가 있는 정식 이제 도승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에요. 변칙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불교계의 수요도 있었지만 애초에 국가 수요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국초에 도성을 건설해야 하고 이제 한양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천도한 그 이제 수도에서 이제 큰 사찰도 별로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중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장인 집단이 사찰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을 부역을 시키려면 얘네들은 까다롭거든요. 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농번기 피해야 되고 우기 피해야 되고 뭐 피하고 하면은 이게 뭐 화물차사인 거죠. 건물 하나 지으려면.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승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꽁으로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이제 건물을 짓게 하는 것도 건물 조용하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목까지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부역도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역을 하면 와가지고 공사에 뭐 며칠 일을 하면 도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몇백 장 단위로 조금 나가는데 나중에 막 세조대 뭐 이럴 때 보면 막 어처구니 없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부역도첩까지 전부 다 아마 같이 헤아린 수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종대 언급을 하면서 세조대에 나간 도첩이 14만 3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국의 승려가 30만인데 도첩이 14만 3천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수치가 그러니까 다른 전공 사람들이 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이것은 과장이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을 봤을 때 조선 초기 경제사 기록을 전부 다 믿으면서 그 수치만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도첩이 나간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승 30만 가운데 14만 3천이 나간 거는 이제 세조 당시에 진짜인 거죠. 14만 3천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도첩을 이렇게 많이 주는 사례가 중국에서도 봤을 때 뭐
중국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나가거든요, 도첩이. 근데 14만 장이 웬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마 그 안에 부역 도첩 같은 게 같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제 일단 이건 가설이지만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역 도첩 같은 경우에는 도승제, 그러니까 법적인 도첩을 받는 절차에 끼어있는 필터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필터만 적용이 되냐면 신분만 적용이 돼요. 신분도 경국대전에는 뭐 다른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모두 양인인 것이 확인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계와 모계가 전부 다 양인이라는 거는 이 출가 당사자도 양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군은 아니라는 거죠. 양인이 확인이 되면은 도첩을 주는데 이 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인부가 급하기 때문에 막 주는 거예요. 공사도 급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역 도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호구제나 군역제가 개편되면서 군역가가 되게 비싸져요. 15세기 후반에. 근데 이제 도첩가가 상대적으로 좀 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인들이 도첩 받으면 군대 안 가도 된대 막 이러면서 막 도첩을 확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역전되는 그 시기가 도첩제 망조가 된 순간이에요. 그 이후로 도첩제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빗발치면서 결국은 성종 후반대에 가면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게 돼요. 그러니까 군역이 부성할 때, 군액이 부성할 때 도첩 발급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액이 부성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군역자의 수의 필요가 많아질 때, 군역자를 많이 뽑아야 될 때는 도첩 발급을 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역을 져야 될 사람들과 도첩이 발급되는 사람들 대상이 같은 거죠.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부역도첩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해왔냐 하면, 그러니까 스님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억압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거 한 20일만 일하면 평생의 역을 면할 수 있는, 이거 그 당시의 기사를 봐도 이거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를 군역가를 내려면 이게 값이 얼마고 군역을 지려면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차출돼야 되는데 이거는 달랑 15일, 20일치 먹을 거 쌓아가지고 일하고 나면은, 그리고 일하는 동안도 이 사람들이 승려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있는 부녀자들이 하루가 멀다고 음식을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고 공양품에 막 떡에 막 쌀에 막 잘 먹고 일 조금 하고 나가면서 도첩까지 받아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첩만 주는 게 아니라 승직을 같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 도첩을 주거나 승직을 줘요. 그러니까 도첩을 주는 것도 유인 요인 중에 하나고, 근데 도첩이 있어가지고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럴 경우에 승직을 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직위입니다. 승직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재주 원래 있는 거 조금만 일하면은 평생의 역도 면해주고 승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종의 특혜에 가까운 거예요. 조금 일하게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첩을 주거나 승직을 줄 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문정왕후 사후에는 그런 이제 도승이나 승과 관련한 법들이 전부 다 폐지되었다고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16세기 아주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사이에 그런 도첩과 관련된 법들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사실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고문서를 보면 도첩을 가진 승려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규명돼야 될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공백처럼 남아있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임진왜란 넘어가면서 보면서 승역이 굉장히 이제 막중하게 나오게 되고, 그 시기 18세기 넘어간 다음에 법전들을 보면 도승제는 금폐라고 나와요. 지금은 폐지되었음. 그래서 도승제가 없고 도첩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승려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거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숙종 때부터 승려들이 호적에 등재가 돼요. 원래 승려들은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부역 대상에서 약간 제외된다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숙종대이거든요. 승려들도 민과 똑같이 호적에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민이 져야 되는 부담 외에 승으로서 져야 될 부담을 가중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려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신분이 낮은 자들,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고급
승들은 그런 역을 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에서 오는 민에 대한 부역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찰해 주는 역도 있고 거기다 승 개인이 받는 역도 있으니까 막 2중, 3중으로 막 켜켜 이렇게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부담이 몰려오게 되면 그 시기 사료에 이제 삼남의 절들이 공실화됩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고 돌을 닦는 건 좋지만 이런 부담까지는 줄 수 없다. 이러면서 튀튀 정말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오는 그런 승역하고 조선 전기의 승역은 결이 아예 다른 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국대전의 제도 자체는 이제 잘만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지의 길로 가게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